이때 청나라군은 정묘호란 때와는 달리 어마어마한 속도로 남하를 해는데요. 청나라군 선봉대는 12월 9일에 압록강을 건너서 13일에 이미 안주를 지나고요. 14일에 개성을 통과합니다. 약 한 400km 정도 되는데 닷새 만에 돌파한 거예요. 와, 진짜 빠르다. 자, 이렇게 너무 갑자기 내려오니까 안주 땀을 넘었다고. 저들이 벌써 구체적인 보고가 처음 조정에 들어온 게 사흘째 되는 날인 12월 12일에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에 우선 세자빈과 원손, 왕족, 사대부 집안부터 강화도로 피난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인조도 조정 신료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할 계획이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급보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양철평, 지금의 은평구 일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사이에 또 남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조와 신료들은 제2의 피난처인 남한산성 쪽을 향하게 됩니다. 최태선 선생님, 이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으로 떠나면서 이제 왕이 어쨌거나 도성 밖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왕은 어디를 사용하냐면 사대문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숭례문.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숭례문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수구문으로 가요. 이 수구문이 뭐냐면 바로 한양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물줄기, 한양 도성을 흐르고 있는 물줄기에 뭐가 있어요? 청계천 있잖아요. 이 청계천이 이게 흘러나가는 문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수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도성 주민들이 또 사용하는 그런 물이기도 해서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좀 더러워요. 게다가 이 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시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시구문, 시자가 뭔지 아세요? 시신할 때 그 시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는 문이기도 해요. 여기를 왕이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왕이 얼마나 지금 허둥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방에 불이 났는데 나 원래 이 문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일단 뚫려 있는 문으로 나가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엄청 급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총각을 다투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눈썹이 휘날리게, 좀 점잖게 얘기하면 너무나 다급하게 한양을 떠난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14일 그날 밤 남한산성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자, 인조가 성 안에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성 밑에 엄청난 군대가 등장합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내려온 거예요. 우와. 이때 홍타이지를 따라 내려온 군사들은 청나라에게 복속했던 뭐 한족, 몽골족, 뭐 거의 모든 족속 장수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는 제2의 대관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대관식에서 조선 사신이 절하지 않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조선 국왕의 직접 항복 의식을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 항복 받을 생각 없으면 본인이 올 필요 없어요. 없죠. 자, 홍타이즈는 도착하자마자 남한산성으로 자신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냅니다. 너희 조선국은 옛날부터 세세토록 타국의 공물을 보내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도 너희가 스스로 생존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너의 선왕,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나한테 스스로 귀순해 오고 항복한다면 너로 하여금 조선의 왕 노릇할 수 있게 계속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아, 이거 좀 화나. 그러니까 이런 홍타이지의 서신에 조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봅시다. 전하, 이 나라는 전하의 나라여옵니다. 전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신들이 받들겠나이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살고자 하는 뜻은 거룩한 것이옵니다. 진정 살고자 하신다면 답서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오호. 살고자 하시면 답서를 보내시어 말귀를 드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척화파의 대명사 김상원과 주화파의 대명사 최명길이 대립하고 있던 광경인데요. 여기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무슨 종교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살기 원한다면 답서를 보내지 말아라. 답서를 즉 보내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죽어야 세세토록 진정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화파는 살고자 하시면 살기 원한다면 답서를 서신에 보내시어 답해야 한다. 말귀를 드시옵소서.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네. 쉽지 않아요. 아니 극한 직업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역할을 하면서 인조를 미워하면서도 네. 야 나도 저런 상황에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 답서 문제로 이토록 극단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논쟁이 치열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홍타이지가 보내온 그 서신에 이런 단어가 딱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유라고 하는 건 황제가 아랫사람들한테 유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걸 쓰고 우호적인 답서를 보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명나라와 맺고 있던 군부 신자 관계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념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척화와 주화 중에서 누구 의견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일단 살아야 뭐 누굴 나중에 왜 그랬어 하든 아니면 다시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 하든 어떻게든 할 거 아닙니까? 진짜요? 일단 살겠습니다. 전 이미 목숨만 산 거지 죽은 사람 그리고 죽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 여기서도 이렇게 갈리니 여기서도 이렇게 싸우니. 어쨌든 지금 저 대화 속에서 그냥 둘 다 죽는 거네요. 그렇죠. 두 가지는 지금 다 죽는 얘기. 다 죽는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흔히 척화파와 주화파를 완전히 그 공통분모도 없는 별개의 논리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뭐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척화파와 주화파는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한 90%가 넘어요. 대표적인 예로 적극적으로 주화를 주장한 또 최명길조차도 명나라와 조선이 맺고 있는 기본적인 사대 의리를 전혀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 명나라와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고 다만 지금 너무 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일단 살고 난 다음에 원수를 갚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온 거 정도예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그 레벨업 특강답게 이 척화파와 주화파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보통 척화론을 헛된 명분으로 치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요. 주화는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양당 구도가 지금 사실은 기본적인 설명 틀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품어볼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 권력을 잡고 일국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과연 바보일까요? 오히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조정 신료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척화를 주장했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일단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이 어떤 좋은 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몽골과 고려의 전쟁인데요. 30년에 걸친 여몽 전쟁 끝에 고려가 결국은 항복을 하죠. 물론 조건부 항복이지만.
그 결과 고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 결과 고려의 귀족 세력이 붕괴됐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나올 때에도 결과적으로 몰락한 쪽은 고려 왕족만 몰락했고 고려 후기 때의 엄청난 귀족들은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거든요. 이야. 그래서 싸우다가 항복했다. 그럴 때 누가 끌려가요? 임금. 임금이 끌려가죠. 즉 망국의 위기 앞에서도 조선의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신료들이 척화를 외친 데에는 전쟁에서 패배해 나라가 망하더라도 조선 왕실만 무너지는 것이고 양반 지배층의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사실 척화론이 그렇게 90% 이상 절대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인조가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기를 재촉하는 홍타이주와 뭐 여러저러 이유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망 없는 전쟁에서 차라리 싸우다 죽자고 외치는 촉화파. 재원 씨, 네. 인조가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왕조 국가는 사실은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어버이잖아요. 그런 인조가 성 밖을 나가서 모두가 보는 데에서 직접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성을 하기는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촉화파의 대명사인 김상원 아시죠? 이 김상원이 항복을 절대 반대하면서 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하께서 성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조선과 당신 국왕의 안위는 보장받을 길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죽을 거면.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농성이 어려워집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병사들은 심지어 얼어 죽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최명기를 비롯한 주화파 신료들이 직접 청나라 황제한테 우호적인 문서로 회신을 보내는데요. 그 회신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서 멋지게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대국에게 잘못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명나라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이 두터워 사람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환란을 구제하거나 회군하여 보존되도록 도모해주는 그 일이 비록 다르다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이 성 밑에 와 있는 홍타이즈에게 보낸 회신 답서예요. 근데 거기서 뭘 강조했어요? 명나라의 은혜를 명나라와 우리와의 영원 불변의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 하면 지금 성 밑에 와 있는 당신이 정말 새로운 천자라면 당신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 회군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회신을 받은 홍타이즈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니네가 명과의 관계 운운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공허한 헛소리다. 그리고 너네가 정묘 맹약 이후로도 맹약을 어긴 게 많은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한다. 이렇게 서신이 몇 번 오가다가 홍타이즈가 어느 날 인조에게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여기는 이제 번역은 그대라고 나오는데 네. 한자로 보면 너 이자예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번역하려면 네가 살고 싶다면 빨리 성에서 나와 귀순해라. 이제는 그냥 빨리 나와. 다 됐고, 야 나와. 근데 그냥 치면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계속 서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혹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그 뭔가 그냥 쳐서 막 죽이는 것보다 내 밑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죠. 왜냐면 천자니까. 천자니까. 근데 어떤 액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씩 포를 때립니다. 그렇죠. 가끔씩 포를 때려서 인조가 있는 그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포가 들어와요. 오, 야, 위협을 하느냐. 이런 극한 상황인데 이때 인조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집권하자마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일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와 이거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진짜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왕을 하셨어요. 네. 내가 왜 반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진짜 막 이런 생각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을 걸. 그러니까 야. 광해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이 벼랑 끝에 이 몰린 인조의 심정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네. 형세가 이미 막다른 길까지 왔으니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 나 또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 이거는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진짜 인조는 그때 진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처참한 심정이었을 텐데 너무 안 좋은 시기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조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전하, 소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가자. 삼정도로 임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이것이 아니더냐. 조선의 왕은 아, 왕이 저렇게 대청국의 참. 황제 폐하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309 고두를 행하라. 추웠을 텐데 이때. 와 근데 이 장면은 그럼 아들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 살려야 되니까 아들들 아유 참. 가슴이 아프다. 야 인조반정 하지 말았어요. 마음이 참 이상하죠. 자, 청나라 황제 홍타이제의 요구대로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한 인재인데요. 여기서 조선 최악의 비극 네 번째 챕터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조선 최악의 비극 그 절정은 309 고두레입니다. 309 고두레라고 하는 것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 의식인데요. 황제를 향한 신하의 예를 갖추는 겁니다. 와, 저 309고들의 그 하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너무 굴욕적이야. 또 한 번 하고. 와. 왜 우리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남자가 무릎 꿇는 거를 치욕적으로 여겨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막 그거 막 있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왕이 저렇게 치욕적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 지금 보신 영상에는 드라마적인 상상이 조금 더해져 가지고 좀 더 드라마틱한데 하여간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남한산성을 나가기 전에 일단 인조는 골룡포를 벗고 비교적 하급 관리의 복장인 남색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나가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은 정무로 나올 수 없다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서문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인조의 309 고두레는 조선의 백성뿐 아니라 한족, 여진족, 몽골족 이런 등등 다 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항복을 받는 것이죠.